뭐 어쩌라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잖아. 친정엄마 위암 수술날 들은 그 한마디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비수가 됐답니다. 10년 동안 심호병수 발들며 살았는데 정작 남편은 장모 수술날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딱 한 달 뒤 그 사람이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엄마 쓰러졌어. 당장 와. 저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돌려줬죠. 어쩌라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가? 개거품을 물고 악을 쓰는 남편 놈을 뒤로 한 채 떨리는 손으로 CCTV를 돌려보던 그 순간 저는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그날 그 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이혼 3년 차에 접어든 42살 박유리라고 해요. 지금은 고향인 전주에서 친정엄마와 사랑하는 딸아이랑 셋이 옹기종기 모여 더없이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멍하니 보고 있노라면 그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곤 한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제 전남편의 그 지독한 더치페이 이야기예요. 제 전남편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멀쩡하게 생긴 회사원이고 명함만 보면 번듯한 대기업 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남들이 모르는 아주 지독한 버릇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는, 그야말로 이런 단위까지 칼같이 따지는 극도로 계산적인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밥을 먹어도 영수증을 받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을 해도 자기가 마신 술잔수까지 세어가며 정산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본인은 그걸 두고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어깨에 잔뜩 힘을 주며 자랑스레 떠벌리고 다녔는데 정작 회사 동료들은 그런 남편을 뒤에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를 거예요. 언젠가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같은 부서 후배가 슬쩍 귀띔해 준 적이 있었어요. 다 같이 삼겹살집에서 회식을 하는데 막내 직원 한 명이 그날따라 속이 안 좋아서 고기를 거의 못 먹고 사이다만 홀짝거렸다지 뭐예요. 그런데 계산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그 막내한테 다가가서 사이다 2잔에 3,000원, 고기 2점에 2,400원, 총 5,400원을 받아내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려서 그 후배 손을 잡고 대신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작 본인은 자기가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까맣게 몰랐어요. 동료들이 점심 먹으러 갈 때 슬쩍 자기만 쏙 빼놓고 가도 자기는 일이 바빠 보였나 보다 하면서 혼자 컵라면을 뜯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가관은요, 처가 식구들을 만날 때였어요. 제 친정은 전주에 있는데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남편은 매번 정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밥값을 내지 않으려고 별의별 핑계를 다 갖다 붙였어요. 아이고 장모님, 제가 지갑을 차에 두고 왔네요. 이러고 차에 가는 척 슬그머니 빠져나가질 않나. 또 어떤 날은 식사 중에 갑자기 배를 움켜쥐면서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네.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러고 30분을 안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계산이 다 끝나고 다들 식당 밖에 나와 있으면 그제야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서는 아이고 벌써 계산하셨어요? 제가 내려고 했는데 라며 능청을 떠는데 그 뻔뻔한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친정엄마는 그런 사위를 보고도 한 번도 싫은 내색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제 손을 가만히 쥐고 토닥여 주시곤 하셨죠. 유리야, 괜찮다. 사위 밥 한 끼 사주는 게 뭐 그리 큰 일이라고. 너만 잘 살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엄마의 그 따뜻한 손길이 어찌나 시리던지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네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두 형부와 언니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어느 날 큰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단단히 작정을 했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큰형부랑 작은형부랑 머리를 맞대고 한참을 의논했거든. 이번에 그 인간 버릇 좀 단단히 고쳐주자고 말이야. 한번 따끔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지. 언니가 어찌나 강경하게 나오는지 저도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도 후련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두 형부와 언니들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고 저도 거기에 슬쩍 끼어들게 된 거예요. 작전 당일 우리 가족은 전주에서도 꽤 유명한 한우 전문점에 모이기로 했어요. 그날따라 큰형부가 회사에서 진급도 하고 좋은 일이 겹쳤다면서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호탕하게 웃으며 큰 소리로 선언을 하셨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쏜다. 제일 비싼 부위로다가 마음껏 시켜 먹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의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거 있죠. 평소 같으면 메뉴판 한쪽 구석에 있는 제일 싼 부위만 곁눈질로 보던 사람이 그날은 어찌나 당당하게 메뉴판을 펼치는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종업원을 부르더니 평소에는 입에도 못 대본 꽃등심이며 안창살이며 가장 비싼 부위만 골라서 잔뜩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려서 큰형부 잔에 술까지 따라들이며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저는 그게 너무 우스워서 자꾸만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삼켜야 했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큰형부가 배를 슬슬 문지르시며 벌떡 일어나셨어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휘적휘적 식당 밖으로 나가시고 잠시 후에는 둘째 형부도 주머니를 뒤적거리시며 지갑을 차에 두고 왔다며 자리를 비우시는데 그제야 남편의 얼굴이 슬슬 굳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저까지 한몫 거들었답니다. 사실 그날 저는 친정 식구들 줄 선물을 챙기느라 진짜로 지갑을 집에 두고 왔거든요. 어쩌면 운명이 짜놓은 각본 같기도 했죠. 어머, 나도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 어떡하지?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호들갑을 떨자 남편의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질려가더라고요. 입가는 파르르 떨리고 손가락은 식탁 위를 톡톡톡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식탁 위에 척 올려놓는데 그 종이 위에 찍힌 숫자가 무려 48만 원. 남편의 한 달 용돈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였답니다. 결국 남편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카드를 내미는 모습은 마치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사채업자한테 빼앗기는 사람 같았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처가 식구들 밥값을 자기 손으로 결제하게 된 순간이었죠. 결제가 끝나고 종업원이 카드를 돌려준 순간 식당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큰형부가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헐레벌떡 들어오셨어요. 마치 어디서 숨어서 다 지켜보고 있다가 딱 그 타이밍에 등장한 사람처럼요. 아이고 동서. 화장실 줄이 어찌나 긴지. 벌써 계산했어? 다음번에는 내가 진짜 비싼 데로 한번 모실게. 약속해. 큰형부가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며
남편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시는데 남편의 얼굴은 이미 시뻘개져서 입도 뻥끗 못하고 서 있었어요. 거기에 둘째 형부까지 뒤따라 들어오시면서 다음에는 꼭 자기가 사겠다며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두 형부가 양쪽에서 능청스럽게 약을 올리시는데 남편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리는 게 옆에서도 다 보일 정도였답니다. 식당 밖으로 나와 다들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종업원을 부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속닥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종업원이 까만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비닐봉지 안에는 우리가 먹다 남긴 갈비뼈며 식탁 위에 깔려있던 김치며 깍두기며 콩나물 무침이며 명이나물까지 싹 다 담겨 있었답니다. 여보, 그걸 왜 다 싸와? 제가 황당해서 물었더니 남편이 그 비닐봉지를 꽉 움켜쥐면서 이를 빠득빠득 가는 거예요. 내가 낸 돈이 얼만데. 한 푼이라도 본전을 뽑아야지. 이거 다 내 돈이야, 내 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쥐구멍을 찾고 싶을 만큼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식당 종업원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고 큰형부랑 둘째 형부는 옆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을 참고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운전을 하는 내내 혼잣말로 궁시렁거렸어요. 48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며 다음에는 절대로 안 갈 거라며 입에서 거품을 물듯이 분을 못 이기더라고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푹 쉬었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한 번도 안 내던 밥값을 딱 한 번 냈다고 이렇게까지 분을 못 이기는 사람이라니.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결혼한 그 사람이 맞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사실 결혼 초반의 남편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신혼여행 가서도 제가 갖고 싶다는 가방 하나쯤은 흔쾌히 사줄 줄 알았고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사도 2봉지를 사서 한 봉지는 옆 사람한테 건넬 줄 아는 그래도 사람 냄새는 풍기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딱 1년이 지났을 무렵 시댁이 풍비박산이 나면서부터였어요. 그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여보, 우리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손에 쥐고 있던 과도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죠.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시댁에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 떠안겨졌어요. 빚쟁이들이 시댁 대문 앞에 진을 치고 빨간 딱지를 붙이러 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시부모님은 결국 위장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셔야 했답니다. 시아버님은 채권자들 눈을 피해 주소지를 옮기시고는 시골 깊숙한 곳으로 훌쩍 내려가셨고 시어머님은 서울에 홀로 남으시게 된 거죠. 그 충격을 시어머님께서 어떻게 다 감당하셨겠어요. 평생 곱게 살림만 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가진 것을 다 잃고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는 서류상으로나마 갈라서야 하는 처지가 되셨으니 그 속이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가셨을지 짐작도 안 가더라고요.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셨는지 어머님께서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울증인가 보다 했어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가스불을 켜놓은 채 잊어버리시고 어떤 날은 한밤중에 아파트 단지를 맨발로 돌아다니시기도 하셨거든요. 결국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어렵게 입을 떼셨어요. 조기 치매입니다. 아직 연세도 많지 않으신데
충격이 크셨던 것 같네요. 진료실 밖으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편은 한참을 복도 의자에 멍하니 앉아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외동아들인 남편으로서는 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회사 일이 워낙 바쁜데다 출장도 잦아서 도저히 어머님을 돌볼 형편이 못 되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꼭 붙들고 차마 입을 못 대고 어물거리는데 제가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여보, 어머님 우리 집으로 모셔오자. 내가 모실게. 사실 그 결심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님은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게 친정엄마 못지않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거든요. 우리 친정이 형편이 어려운 걸 잘 아셨던 어머님은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저를 따로 조용히 부르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두툼한 봉투 하나를 슬쩍 쥐어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예단비 보태라. 부담 갖지 말고 가져가.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이 얼마였는지는 지금도 못 잊어요. 친정엄마가 그걸 받으시고 부엌에서 한참을 우셨던 그 모습도 어머님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이제 한 식구잖니. 부끄러워 말하라 하시던 그 목소리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혀서 평생 빚으로 남아 있었답니다. 그런 분이 치매에 걸리셨다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던 회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서로 이직을 결심했답니다. 월급은 좀 줄었지만 어머님을 돌보면서 일을 병행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낮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와주시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가 어머님 식사와 약 챙기는 일을 도맡았죠. 그렇게 시작된 어머님과의 동거가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요, 친아들인 남편의 태도였어요.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자고 결정한 건 분명히 남편이 가장 안도했던 일인데 막상 같이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머님께 하는 행동을 보면 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국물을 흘리시기라도 하면 저녁상 앞에서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좀 옷에 다 묻었잖아요. 몇 번을 말해요. 어머님께서 같은 질문을 두세 번 반복하시면 남편은 또 짜증을 빽 내며 신경질을 부렸죠. 어머님은 그런 아들의 고함 소리에 어깨를 움찔하시며 마치 야단 맞은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푹 숙이시곤 했답니다. 제가 그런 남편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단단히 한마디 했어요. 여보, 제발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 치매 환자한테 짜증내고 소리 지르면 병이 더 나빠진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어머니, 우리 말 다 알아들으셔. 내 엄마인데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좀 빠져. 이 사람은 끝까지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친엄마한테 풀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모르는지 어머님께서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기만 해도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어머님의 병세는 정말 거짓말처럼 빠르게 나빠지셨어요. 처음에는 사람 얼굴은 알아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친아들인 남편을 봐도 누구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멀뚱멀뚱 쳐다보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다른 사람은 다 알아보지 못하시면서도 유독 저만 보면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내미시는셨어요. 우리 딸 왔어? 친아들은 멀뚱멀뚱 쳐다보시면서 며느리인 저는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 마음이 어찌나 사무치게 다가오던지요. 어머님 옆에 앉아서 손을 꼭 잡아드리면 어머님께서는 제 손등을 한참 동안 쓰다듬으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우리 딸이 제일이지. 우리 딸이 제일이야.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비아냥거리듯 말하더라고요. 자기 친엄마가 자기는 안 알아보고 며느리만 알아본다며 어머님이 노망이 단단히 드신 거 아니냐고. 그 한마디에 저는 정말이지 이 사람이 친아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답니다. 친엄마가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보시는 게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인지 그걸 농담 따먹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저는 어머님 곁을 지켰답니다. 친정 엄마한테는 따뜻한 밥상 한 번 차려드리지 못하면서도 시어머님 식사는 하루 3끼 꼬박꼬박 정성껏 차려드렸어요. 친정엄마 생신날에도 어머님 약시간을 놓칠까봐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오던 날들이 셀 수 없이 많았죠. 그러는 사이에 저는 정작 제 친정엄마의 안부 한 번 제대로 묻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 무심함이 얼마나 큰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힐지는 그때는 미처 몰랐답니다. 그날도 저는 어머님 점심상을 차려드리고 약을 한 알한 알 손바닥에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약을 삼키시는 동안 등을 토닥여 드리는데 주방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부르르 떨리며 울리는 거예요. 발신자의 큰언니 이름이 떠있길래 부랴부랴 전화를 받았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평일 낮에 웬일이야? 너 지금 통화 괜찮아? 잠깐 앉아서 들어봐. 큰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가라앉아 있던지 저는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소 그렇게 쾌활하고 시원시원하던 큰언니가 이렇게까지 무거운 목소리로 운을 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수화기 너머에서 큰언니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답니다. 엄마 암이래. 위암이기. 우리도 일주일 전에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무릎 위로 툭 떨어졌어요. 귀에서는 윙 하는 이명이 울리고 눈앞이 핑 도는 게 마치 누가 제 머리를 한 대 친 것 같더라고요. 한참 만에야 떨어진 휴대폰을 다시 주워들고 겨우 입을 뗐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일주일 전이라니. 왜 나한테 지금 말해? 왜 나만 빼고? 엄마가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그랬어. 너 시어머니 모시면서 일까지 하느라 죽도록 힘든 거 엄마가 다 안다고. 자식한테 짐되기 싫다고 그냥 본인 혼자 조용히 수술받고 끝내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통에 큰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입에서는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거실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엉엉 울었답니다. 친정엄마가 아프실 줄도 모르고 저는 그 긴 세월 동안 도대체 무엇하고 살았던 걸까요? 명절에도 제대로 못 가뵙고 생신날에도 짧은 통화 한 통으로 때우고 친정엄마 목소리 한 번 길게 듣지 못하고 살았던 그 세월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누르는데 숨이 막혀서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거실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께서 그런 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다가오셔서 제 등을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딸 왜 울어? 우리 딸 울지 마.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제 등을 쓸어주시는데 그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정작 친아들이 그토록 짜증을 부리고 무시하는 시어머님은 저를 딸이라고 부르며 위로해 주시는데 정작 저를 낳고 길러주신 친정엄마는 지금 이 순간 병원 침대에 막내딸 모르게 누워 계시다니.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찌나 사무치던지 저는 어머님을 끌어안고 한참을 더 흐느꼈답니다. 그날 저녁
큰언니와 작은언니, 저까지 셋이서 한자리에 모였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두 형부도 함께였죠. 큰형부가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척 올려놓으시는데 그 안에는 엄마의 진료 기록과 수술 견적서가 들어 있었어요. 견적서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 친정엄마는 평소 보험 같은 건 돈 아깝다며 단 하나도 들어두지 않으셨거든요. 막내야, 너무 걱정하지 마. 큰형부가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말문을 여셨어요. 우리 셋이 이미 다 얘기 끝났어. 처제는 시어머님 모시느라 한 푼 한 푼 아쉬운 거 다 아니까 처제 부부는 빼고 우리 두 집이 십시일반 모으기로 했거든. 처제는 그냥 마음만 보태면 돼. 큰형부의 그 말씀에 옆에 앉아 계시던 둘째 형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거두셨답니다. 맞아, 처제. 장모님 수술비 갖고 부담 주기 싫어. 우리한테 맡기고 처제는 사돈 어른이나 잘 모셔. 두 형부의 그 따뜻한 말씀에 제 눈에서는 또다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시댁에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살뜰한 배려가,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사무치게 고맙던지요. 옆에 앉아 계시던 큰언니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답니다. 우리 막내,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이제는 좀 너도 너 챙겨가면서 살아라. 저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형부, 그래도 나도 보탤래. 그동안 비상금 모아둔 거 있어. 그 돈 다 엄마 수술비에 보탤 거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평생 못 살아, 언니. 사실 그 비상금은 제가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이었어요. 월급에서 살림비, 약값, 병원비 다 떼고 나면 정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언젠가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보태려고 차곡차곡 통장에 넣어둔 그 돈을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 수술비로 쓰겠다고 결정했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그 돈을 내야만 저도 자식 도리를 했다는 마음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을 멍하니 흘러가는 가로등을 바라봤어요. 운전대를 잡은 큰형부가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시며 한마디 더 보태시더라고요. 처제, 김서방한테 얘기할 거지? 그래도 사위가 알아야 장모 수술 소식에 같이 걱정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 그 말씀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평소 그렇게 돈 한 푼에 벌벌 떨던 사람이 장모 수술비 얘기를 들으면 또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핑계를 댈지 눈에 선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사위인데 장모가 큰 수술을 받는다는데 그 소식조차 모르고 있게 둘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답니다. 형부들처럼 살갑게 위로해 주지는 못해도 적어도 여보, 많이 놀랐겠다. 장모님 잘 회복하실 거야. 그 한마디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사위로서 장모님 병문안 한 번쯤은 가주지 않을까? 평소에는 그렇게 쪼잔하고 계산적이어도 사람이 큰일 앞에서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 작은 기대 말이에요. 언니네 집에서 형부들과 수술비 의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큰언니가 챙겨준 파김치며 멸치볶음이며 깻잎장아찌까지 봉지가 어찌나 무겁던지 손목이 다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비닐봉지를 꼭 끌어안다시피 들고 왔답니다. 그 안에 든 반찬 하나하나에 언니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 너머에 있는 친정엄마의 마음이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차마 가볍게 들 수가 없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일찌감치 주무시는 것 같았고 제가 들어가는 기척을 듣고 남편이 고개를 휙 돌리더니 인상부터 잔뜩 찌푸리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어디 쏘다니다 와? 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고 요즘 자꾸 친정만 들락거리는 것 같다? 들어오자마자 장모 안부는커녕 어머님 핑계를 대며 저를 윽박지르는 그 모습에 저는 그만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답니다. 평소에 어머님 약 한 번 챙겨드린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효자 행세를 하는 그 꼴이 얼마나 가증스럽던지요. 저는 손에 꽉 쥐고 있던 그 비닐봉지를 와락 들어 올려 가장 위에 있던 파김치 봉지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내던졌답니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파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이며 와이셔츠며 텔레비전 화면에까지 새빨간 김치 양념이 튀었어요. 남편이 펄쩍 뛰어 일어나면서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답니다. 아, 너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 위암 이기래. 다음 주에 수술 받으셔. 알아? 이 파김치도 당신 갖다 주라고 우리 엄마가 그 아픈 몸으로 만들어준 거란 말이야. 알기나 해? 저는 손가락 끝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억지로 누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순간 남편의 동작이 우뚝 멈춰 섰답니다. 저는 속으로 가만히 기다렸어요. 이제 이 사람도 사람이라면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나 놀란 표정이라도 짓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식탁 옆에 걸어둔 행주를 천천히 집어들어 옷에 묻은 김치 양념부터 꼼꼼히 닦아내더니 한쪽 입꼬리를 비뚤하게 올리며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 한마디에 제 손끝부터 발끝까지 싸늘하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한참을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입을 열었어요. 형부들이 십시일반 모으기로 했어. 보험이 없으셔서 수술비 부담이 크거든. 나도 비상금 보태기로 했고 보태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근데 나는 빼. 여보, 무슨 소리야 지금. 그래도 명색이 사위인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말을 끊더라고요. 말은 듣지도 않고 안방 쪽으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에 대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수술 당일에는 와주겠지. 아무리 저렇게 말했어도 막상 그날이 되면 사위 노릇은 해주겠지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친정 엄마의 수술 당일이 밝아왔어요. 새벽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마치고 어머님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부탁드린 다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 오늘 엄마 수술 날이야. 남편이 부스스 눈을 뜨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한쪽 눈을 비비더라고요. 그러고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덤덤하게 입을 여는 거예요. 나 못 가. 오늘 제이 학교에 학부모 면담 있는 거 잊었어? 여보, 그건 다음 주야. 다음 주 화요일. 내가 캘린더에도 다 적어뒀잖아. 아, 그래? 어쨌든 회사도 바쁘고 그래서 못 가. 당신 혼자 다녀와.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답니다. 입에서는 말이 안 나오고 손끝이 부들부들 떨려서 도저히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 사위가 안 왔다는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또 깨물었답니다.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큰언니와 작은언니, 두 형부가 나란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가자 큰형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두리번거리시며 물었어요. 김서방은? 아, 회사에 진짜 큰 프로젝트가 터져서요. 도저히 자리를 못 비운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 거짓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제 혀끝이 어찌나 쓰던지요. 큰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셨지만 두 형부가 서로 슬쩍 눈빛을 교환하시는 게 제 눈에는 다 보이더라고요. 그 어떤 위로의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 짧은 눈빛 속에 담긴 뜻을 저는 다 읽어낼 수 있었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마취에서 막 깨어나신 엄마가 흐릿한 눈으로 저를 알아보시더니 메마른 입술로 겨우 한마디를 건네셨어요. 우리 김서방은 왔니? 엄마가 그 와중에도 사위부터 물으시는데 저는 그만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서 엄마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떨리는 목소리로 또 거짓말을 했답니다. 엄마, 회사에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왔어. 미안하대, 진짜로. 엄마는 그 말을 들으시고도 그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사무치던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리고 나서야 남편이 받더라고요. 여보, 엄마 수술 잘 끝났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이라도 병원 와줘. 응?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또박또박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말을 제 귀에 박아 넣었답니다. 요즘 트렌드 몰라? 효도는 각자 하는 거야. 내 엄마도 아닌데 내가 왜 가? 비상계단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한참 만에야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답니다. 그럼 내가 당신 어머님 10년 모신 건? 그건 뭔데? 내가 호구라서 그런 거야? 그렇지. 당신이 좋아서 한 거잖아. 누가 모셔달라고 칼 들고 협박했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10년 동안 단단히 묶어두었던 그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게 느껴졌답니다.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어요. 그리고 그 비상계단 차가운 바닥에서 저는 마침내 결심했답니다. 이 결혼 끝내야겠다고. 더는 단 하루도 이 사람과 같은 집에서 숨쉬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 비상계단에서 결심을 굳힌 그날로 병원에서 엄마 곁을 며칠 더 지킨 다음 저는 우리 딸 손을 잡고 친정이 있는 전주로 짐을 싸서 내려가 버렸답니다. 어머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한마디 참아드릴 수가 없어서 그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잘 부탁드린다고 몇 번이고 당부만 드리고 떠나왔어요. 어머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흐느꼈는데 어머님은 그저 제 등을 토닥이시며 우리 딸 울지 마 그 한마디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무치던지 차에 시동을 걸고 시댁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운전대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답니다. 전주에 내려간 뒤로 저는 정말 그 사람과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카톡도 다 차단해버렸답니다. 친정엄마 병간호에만 매달리면서 한 달이 훌쩍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 딸도 외할머니 옆에서 부쩍 밝아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전주집 마당에 핀 봉숭아 꽃을 한참 들여다보며 까르르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그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숨막히게 살았는지 그 집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머님 생각만은 단 하루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답니다. 그 사람과는 연을 끊었어도 10년 세월을 함께 보낸 어머님께는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어머님 상태를 여쭤보았어요. 어떤 날은 영상통화로 어머님 얼굴을 잠깐이라도 보면서 엄마 딸 유리예요 하고 손을 흔들면 어머님은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마주 흔들어 주시곤 하셨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친정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을 울리는 거예요. 화면을 들여다보니 그 사람 번호더라고요.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안 울리던 그 번호가 갑자기 울리는데 받지 말까 하다가 혹시 어머님 일인가 싶어서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그 사람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올라와.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 빨리 올라오라고. 한 달 만에 듣는 첫마디가 저런 고함이라니.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대답이 없자 더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안 들려? 엄마 쓰러졌다고. 의식이 없다고. 너 빨리 와서 어떻게 좀 해봐. 저는 아주 차분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었답니다. 효도는 각자 하는 거 아니었어? 내 어머니도 아닌데 내가 왜 가? 수화기 너머에서 그 사람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답니다.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빨랫줄에 걸린 하얀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욱신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한치의 미련도 없었지만 어머님께서 정말 위급하신 상황이라면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들어 우리 집 거실에 설치해둔 홈 CCTV 앱을 열었어요. 어머님께서 치매를 앓으시면서 가끔 가스불을 켜놓고 잊으시거나 한밤중에 문을 열고 나가시는 일이 있어서 제가 일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게 거실과 주방에 카메라를 달아뒀거든요. 실시간 화면을 켜자 거실 한가운데에 어머님이 미동도 없이 쓰러져 계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119 구급대원들과 함께 어머님을 들것에 옮기고 계셨고 그 사람은 한쪽 구석에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답니다. 평소에 어머님께서는 거동이 불편하시긴 해도 갑자기 쓰러지실 만큼 위중한 분이 아니셨거든요.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식사도 거르지 않으시고 혈압도 안정적이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거실 한가운데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려서 저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홈 CCTV는 녹화 기능이 있어서 며칠치 영상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어머님이 쓰러지시기 직전 그 시간대를 한번 돌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앱의 녹화 영상 보기 메뉴를 눌렀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정작 119가 왔던 그 시각보다 1시간 전쯤부터 약 30분 정도 영상이 끊겨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전원을 꺼버린 것처럼요. 순간 등줄기로 차가운 한기가 쭉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혼자 계셨다면 CCTV를 끌 일이 없잖아요.
어머님은 그런 기계는 만질 줄도 모르시는 분이고요. 그렇다면 누가 그 카메라를 껐을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영상의 앞뒤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영상이 다시 켜진 시점이 119가 도착하기 약 10분 전쯤이더라고요. 그 끊어진 30분이 마치 거대한 검은 구멍처럼 제 마음 한가운데를 뻥 뚫어버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어요. 카메라가 2대였거든요. 거실에 1대, 주방에 1대. 그 사람이 끈 건 거실 카메라뿐이었던 거예요. 주방 쪽에 달아둔 카메라는 그 사람이 미처 몰랐는지 아니면 거실 것만 끄면 되는 줄 알았는지 그대로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그 주방 카메라의 각도 안쪽으로 거실 한쪽 끝이 살짝 걸쳐서 잡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아주 좁은 화면이었지만 그 화면 안에 무엇이 찍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답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가 어머님을 향해 거칠게 손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정확히 누구의 손인지는 카메라 각도상 다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에 채워진 시계, 그리고 그 옷소매. 그건 분명히 제가 다림질에서 옷장에 걸어두었던 그 사람의 와이셔츠였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마당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바닥이 흙바닥에 닿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헐떡거리다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에서 가장 두꺼운 겉옷을 꺼내 입었답니다. 엄마, 나 서울 좀 다녀와야겠어. 잠깐만 다녀올게.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누워 계시다가 제 굳은 얼굴을 보시고는 그저 고개만 끄덕여 주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그 영상을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클라우드에 백업까지 해둔 다음 단단히 마음을 먹고 현관을 나섰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러 가는 길이었어요. 전주에서 서울까지 그 먼 길을 어떻게 운전해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핸들을 꽉 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휴게소에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손을 녹여가며 겨우겨우 올라왔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 접수처로 달려가니 어머님께서는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으셔서 뇌출혈 소견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상태가 심각해 면회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가 어머님 손을 붙잡고 싶었지만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고는 곧장 둘째 형부가 미리 소개해 주신 변호사 사무실로 차를 몰았답니다. 둘째 형부께서 며칠 전에 미리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막내야, 혹시 모르니까 이 변호사 명함 받아둬라. 같이 일해본 사람인데 진짜 똑부러진다 하시면서요. 그때만 해도 저는 형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 마치 이런 날이 올 줄 미리 아셨던 것처럼 그 명함이 제 손에 쥐어 있었던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았답니다. 10년의 간병 생활, 효도는 각자 하는 거라던 그 사람의 망언, 그리고 오늘 확인한 그 충격적인 영상까지. 변호사 선생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안경을 고쳐 쓰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혼 소장은 오늘 안에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절대 보여주지 마시고 경찰서로 가셔서 정식으로 고발하세요. 존속폭행, 상해 혐의로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곧장 향한 곳은 관할 경찰서였답니다. 민원실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에 쥔 핸드폰 화면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어요. 그 영상 속 와이셔츠, 그 시계. 분명히 그 사람이 맞았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담당 형사님 앞에 앉아 저는 그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형사님께서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시며 입을 여셨죠. 이거 분명히 폭행이 맞네요. 일단 피의자 소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서 문을 박차고 그 사람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형사님 전화를 받고 회사에서 바로 달려온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민원실 한쪽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야, 너 미쳤어? 무슨 정신으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를 해?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를 해쳐? 너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그 사람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그저 형사님 옆에 앉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답니다. 형사님께서 그 사람을 진정시키시고는 책상 앞 의자에 앉히신 다음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형사님께서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를 그 사람 쪽으로 돌려주시고는 제가 제출한 그 영상을 재생하셨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며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자신의 와이셔츠 소매가 화면에 잡히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한순간에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의자에 앉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옆에서도 다 보일 정도였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은 그저 입을 뻐끔뻐끔 벌리며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날의 전말은 이러했답니다. 그날 오후 그 사람이 평소답지 않게 회사를 일찍 들어왔어요. 안방에서 낮잠을 주무시던 어머님께 다가가더니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어머님을 흔들어 깨웠죠. 엄마, 일어나봐.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어머님께서는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시며 그저 멍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사람은 어머님 어깨를 거칠게 흔들면서 다그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외갓집 땅 문서 어디 있어? 이모가 그러는데 엄마가 어디 숨겨뒀다며. 그거 어디 있냐고. 어머님께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시고 그저 고개만 갸웃거리셨어요. 사실 그 사람이 말한 그 숨겨진 땅 문서라는 건 어디서 주워들은 허황된 소문에 불과했답니다. 시부모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시아버님께서 빚쟁이들을 피해 내려가 계신 그 시골집 한 채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선가 외가 쪽에 숨겨둔 땅이 있다는 헛소문을 듣고는 그 허황된 이야기에 두 눈이 시뻘개진 거예요. 엄마, 진짜 모른다고 하지 말고 빨리 말해. 어디 숨겨뒀어? 그 사람은 점점 더 거칠게 어머님을 다그치다가 결국 안방 장롱문을 벌컥 열어젖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셔서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그 사람의 팔을 붙잡으시며 말리셨답니다. 얘 왜 그러냐, 뭘 찾는 거야? 왜 그래?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께서도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 팔을 붙잡는 그 손길이 거추장스럽다는 듯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것도 모자라 어머님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거실 쪽으로 확 떠밀어 버린 거예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님께서 그 힘에 그대로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거리시더니 바닥에 머리부터 쿵 하고 부딪히고 말았답니다. 어머님께서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쓰러지신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땠는지 아세요? 어머님을 일으켜 세우거나 119를 부르기는커녕 거실 한쪽에 달려있던 CCTV를 황급히 잡아 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장롱안을 다시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쓰러져 있는 엄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허황된 종이 한 장을 찾겠다고 온 집안을 헤집어 놓는데 그 영상을 보는 제 입에서는 신음이 절로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약 20분이 흐른 뒤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어머님 저녁 식사를 챙기러 도착하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신 선생님께서 거실에 쓰러져 계신 어머님을 발견하시고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으셨답니다. 그 와중에 그 사람은 안방에서 천연덕스럽게 걸어 나오면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 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저렇게 쓰러져 계셨어요. 혼자 화내시면서 장롱을 뒤지시다가 종이를 밟고 미끄러지셨나 봐요. 영상이 다 재생되고 모니터 화면이 까맣게 꺼지자 경찰서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형사님께서는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그 사람을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답니다. 존속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그제야 그 사람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그 사람이 형사님께 양손목을 붙잡힌 채로 경찰서 안쪽 유치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저는 의자에 앉아 끝까지 지켜봤답니다. 한때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우리 딸의 아빠라고 부르던 그 사람의 뒷모습이 저렇게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슴이 아프거나 미련이 남는 게 아니라 그저 텅 빈 듯한 후련함만이 밀려오더라고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단히 묶여있던 매듭이 마침내 풀어진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경찰서를 나와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시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신호음이 두어 번 가기도 전에 시아버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사건 소식을 이미 어디선가 들으셨는지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다 들렸어요. 아버님, 저 유리예요. 아이고, 그래 며느라. 내가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다. 어머니는 어머니 상태는 어떠시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 상태를 말씀드리고 영상에 찍힌 그 모든 진실도 빠짐없이 다 전해드렸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침묵하시던 시아버님께서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여시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다. 그놈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직접 탄원서를 쓰도록 하마.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내가 끝까지 매달릴 거야. 시아버님 목소리가 그 와중에도 어찌나 단호하시던지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그 짧은 통화 내내 한 번도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거나 선처해 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이혼 결정 100번 잘했다. 내가 네 편이다. 그 말씀만 거듭하시는데 저는 그만 운전대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답니다. 친아버지 같은 그분의 그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유치장에 갇힌 그 사람을 면회하러 갔답니다. 이혼 서류 정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어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그 사람의 모습은 며칠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초췌했어요. 수염은 까칠하게 자라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졌고 머리도 산발이 다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리며 입을 여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랑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 너밖에 모르는데 버리려고? 어디 두고 보자.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와중에도 자기 어머니를 인질 삼아 저를 흔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손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유리창에 척 들이밀었답니다. 이혼 서류 다 정리됐어. 위자료 청구도 끝났고 양육권도 내가 가져올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까? 저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 회사 말이야. 회사에서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대. 이번 주에 정식으로 해고 통보도 갈 거고. 그 사람의 얼굴이 한순간에 새파랗게 질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평소 따뜻하고 바른 이미지를 그토록 내세우던 그 회사가 영업직 사원이었던 그 사람의 폐륜 범죄가 뉴스에까지 살짝 흘러나가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답니다.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며 회사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은 입술을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머리를 감싸쥐며 책상에 얼굴을 박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그리고 또 있어. 변호사님이 이혼 소송 준비하면서 당신 금융거래 내역 다 뽑아봤거든. 그 사람의 머리가 천천히 들렸어요. 두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유리창 너머로도 다 보이더라고요. 당신 노름하고 있었지? 그것도 불법 사이트에서. 빚이 얼마더라.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거의 수억이라며?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런 단위까지 따지며 돈에 미친 사람으로 변했는지, 왜 처가 식구들 앞에서까지 그렇게 추한 꼴을 보였는지, 왜 친엄마한테까지 손을 댈 정도로 돈에 환장했는지, 그 모든 답이 그 도박이라는 두 글자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던 그 알뜰한 모습은 다 가짜였고, 뒤로는 도박 사이트에 그 돈을 다 갖다 부으면서 빚을 메우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자 어디서 외갓집 숨겨진 땅 문서 얘기를 주워 듣고는 친어머니한테까지 손을 댄 거였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유산 때문에 친어머니를 죽음의 문턱까지 내몬 그 어처구니 없는 진실 앞에서 저는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저 어깨만 들썩이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단 한마디만 남겼답니다. 앞으로 다시는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딸 인생에 그림자도 비치지 마. 면접 교섭권도 신청할 생각하지 마. 끝이야. 면회실을 나오는데 그 사람이 유리창에 얼굴을 박고 무어라 외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전주집에 내려와 친정 식구들에게 그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데 큰언니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치며 분노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래. 친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작은 언니는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며 한참을 흐느끼셨답니다. 두 형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혀를 차시는데 큰형부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한마디 보태시더라고요. 처제 진짜 잘했다. 그런 인간이랑 갈라선 거 100번 잘했어. 처제가 사돈어른 10년 모신 거, 그건 처제 마음이 비단 같아서 그런 거지 처제가 호구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점은 절대 잊지 마. 친정엄마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제 손을 가만히 쥐고 토닥여 주시기만 하셨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닿는데 저는 그제야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그 무거운 짐이 친정엄마의 그 한 번의 손길로 스르르 흘러내리는 그런 기분이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가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까만 하늘에 별이 총총 박혀 있는데 그 별들이 어찌나 또렷하게 보이던지요. 그동안은 서울 그 좁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별이었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마음속으로 어머님께 말을 건넸어요. 어머님, 부디 빨리 일어나시라고. 우리 다시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답니다. 그 사람의 재판이 시작되고 저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그 지루하고도 잔인한 시간을 묵묵히 견뎌냈어요. 변호사 선생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목을 빠짐없이 정리해서 법정에 제출해 주셨고 시아버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대로 친아들에게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직접 손으로 꾹꾹 눌러 쓰셔서 재판부에 보내셨답니다. 그 탄원서를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잠깐 보았는데 시아버님께서 어찌나 꾹꾹 눌러 쓰셨던지 종이 뒷면이 다 우글거릴 정도였어요. 그 글자 하나하나에 친아버지로서 느끼셨을 그 처절한 절망과 분노가 다 묻어나 있어서 저는 그 종이를 차마 끝까지 다 읽지 못하고 덮어버렸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친정엄마와 큰언니의 손을 양쪽에 꼭 잡고 법정에 앉아 있었답니다. 판사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시며 그 사람에게 존속상해를 비롯한 여러 추가 혐의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시는 순간 저는 그저 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환호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솟구치지 않더라고요. 그저 이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다는 그 안도감만이 가슴 깊이 내려앉을 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도 잔인한 걸까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이송되던 바로 그날 저녁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께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는 소식이었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친아들이 죗값을 치르러 가는 바로 그날 어머님께서는 모든 끈을 놓아버리신 거예요. 마치 마지막까지 친아들의 형이 정해지기를 기다리셨다가 그제야 비로소 마음 편히 떠나신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부랴부랴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시아버님께서 영정 앞에 우두커니 서 계시더라고요. 그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만 영정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답니다. 어머님 임종도 못 지켜드리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정 사진 속 어머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치매에 걸리시기 전 가장 곱고 단아하셨던 그때 그 모습으로요. 저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시아버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시며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며느라, 네 잘못 아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지. 그 긴 세월 동안 친정 엄마처럼 정성으로 모셔준 거 내가 평생 잊지 않으마. 정말 고맙다. 고맙다 며느라.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시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더 흐느꼈답니다. 호적상으로는 이미 남이 된 사이였지만 저는 장례식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빈소를 지켰어요. 발인 날 어머님을 화장해서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납골당에 모시는 그 순간까지 저는 단 한 발짝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마지막 예우를 다해드리는 것, 그것만이 제가 어머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거든요. 시간이 흘러 어머님의 49제 날이 다가왔어요.
시아버님과 함께 절에 가서 정성껏 49제를 올리고 저는 다시 전주로 내려왔답니다. 그날따라 어머님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서 저녁밥도 제대로 못 넘기고 일찌감치 자리에 누웠어요. 우리 딸이 옆에서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까무룩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요, 꿈속에 어머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치매에 걸리시기 전 상견례 자리에서 저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주시던 그 시절의 가장 곱고 단아하신 모습 그대로 말이에요. 어머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꿈속에서도 그 온기가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딸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어머님의 그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하고 다정하시던지 저는 꿈속에서 그만 어머님의 손을 마주 잡고 한참을 흐느꼈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 죄송해요. 마지막 가시는 길도 못 지켜드리고. 아니다, 우리 딸. 그동안 못난 아들 대신해서 나를 그렇게 정성껏 보살펴줘서 친엄마처럼 살뜰하게 돌봐줘서 내가 정말 고맙다. 우리 딸이 있어서 내가 그 긴 세월 외롭지 않았어. 어머님께서는 제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시며 말씀을 이으셨어요. 우리 딸, 이제는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라. 사돈어른이랑 우리 손녀딸이랑 도란도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알았지? 저는 어머님 손을 꼭 붙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또 흐느꼈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천천히 제 손을 놓으시고 뒤로 한 발 한 발 멀어지셨어요. 빛이 가득한 그 어딘가로 사뿐사뿐 걸어가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그 모습이 작은 점이 될 무렵 저는 그만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눈을 떠보니 백앤니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옆에서 우리 딸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창밖으로 어슴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더라고요. 마당으로 나가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데 가슴 한가운데에 그토록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그 돌덩이가 마침내 사르르 흘러내리는 듯한 그 후련함이 밀려왔어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신 곳, 치매도 없고 못난 아들도 없는 그 평온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 사실 하나가 어찌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날이 완전히 밝자마자 저는 시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답니다. 신호음이 한 번 가기도 전에 시아버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마치 제 전화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요. 아버님, 저 어젯밤에 어머님 꿈을 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께서 다녀가신 그 이야기를 시아버님께 전해드렸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아버님께서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여시더라고요. 그래, 그랬구나. 내 꿈에도 어젯밤 다녀갔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 이제 정말 좋은 곳으로 가셨나 보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전화기를 붙들고 서로의 마음을 다독였답니다. 시아버님께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보태시더라고요. 유리야, 이제 진짜 네 인생 살아라. 행복해라. 그게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고 내 평생 바람이다. 전화를 끊고 마당에 한참을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그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는데 저는 그제야 비로소 진짜로 웃을 수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고 있고 저는 사랑하는 친정엄마와 우리 딸의 손을 꼭 잡고 이 따뜻한 전주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친정 엄마와 함께 딸을 학교에 보내고 마당에 핀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는 그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따뜻한 말씀처럼 이제 저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그저 편안하게 도란도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길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답답한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부디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어두운 터널에도 분명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따뜻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저처럼 평온하고 따뜻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유리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친정엄마처럼 시어머님을 모셨던 그 정성이 결국 꿈에서 가장 따뜻한 인사로 돌아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돈에 눈이 멀어 친어머니에게까지 손을 댄 그 남편은 차가운 감옥에서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됐고 유리님은 든든한 친정 식구들의 품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딸과 친정엄마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네요.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결국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유리님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이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신 유리님과 그 가족의 앞날이 언제나 꽃길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유리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